아들, 나 여기 있어. 제발 구해줘. 살려줘.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집안. 저는 목이 찢어져라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건 밖에서 잠가버려 열리지 않는 현관문의 덜컥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차에 시동을 걸고 급히 출발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산채로 이 화염 속에 가두고 불태워 죽이려 한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기꺼이 죽은 사람이 되어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죽은 사람이 하는 복수는 더 지독하고 잔인할 테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김명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진짜 내 운을 다 써버렸다 싶을 정도로 큰 사건을 겪을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64살에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된 일이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가슴 아픈 그 날의 이야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평범한 오후 제 30년 지기 친구인 순애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저희 집을 찾아왔었죠. 한 달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순애는 혼자 남겨진 슬픔에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나 정말 못 살겠다. 그 영감 가고 나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아서 숨이 턱턱 막혀 외로워서 정말 미치겠어.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순애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하소연했습니다. 어머, 순애야, 그런 소리 마. 너도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 오늘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오랜만에 우리 밤새도록 수다나 실컷 떨어보자. 응? 제가 순애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너네 아들이랑 며느리도 불편해할 텐데 괜히 내가 신세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 내 집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니?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있다가.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2층의 작은 방을 살뜰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은이는 제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알았지만 순애가 하룻밤 묵고 간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순애와 저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거실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명자야, 너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아들 현우는 듬직하고 사업도 잘하지. 며느리 지은이는 또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니?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다, 정말. 순애가 진심으로 부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에이, 남들 보기엔 그렇지. 자식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 요즘 현우는 사업 바쁘다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도 힘든걸. 그래도 그게 어디야. 사돈 어른이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신다며? 그러니 현우 사업도 저렇게 잘 풀리는 거지. 다 며느리 잘 들인 복이야. 응, 사돈 어른들이 참 좋으신 분이야. 밤이 깊어질수록 순애는 먼저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눈물과 함께 털어놓았고 저는 그저 말없이 친구의 등을 토닥여주며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 이야기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밤 1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자자. 할 얘기는 내일 또 하면 되지. 고마워, 명자야. 오늘 네 덕분에 정말 속이 다 후련해졌어.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순애를 2층 방으로 안내하며 편히 쉬라는 말을 건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시나 되었을까요? 갑자기 목구멍을 칼로 긁는 듯한 매캐한 냄새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분명 타는 듯한 연기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벌떡 일어나 침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복도에는 시커먼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복도 저편에서는 저를 잡아먹을 듯한 시뻘건 불길이 낼름거리며 치솟고 있었죠. 불이야. 아, 안 돼. 불이야. 저는 정신없이 소리치며 현우와 지은이가 자는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지은아.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불이 났다고. 빨리 일어나. 하지만 아무리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도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지만 지독하게 뜨거워진 문고리에 손을 대고 말았죠. 순애야, 순애야, 어떡해. 순애가 자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미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매운 연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다급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목이 찢어져라 소리쳤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천장에서 타다 남은 시커먼 나무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기어서 현관문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지? 불길은 점점 더 거세게 집을 삼키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의자를 들어있는 힘껏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팔과 다리가 찢기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좁은 창문 틈으로 겨우 몸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빨리 119에 신고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소방관들이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순애야, 우리 순애, 현우야, 내 아들 현우. 그리고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제게 물을 건네주었죠. 이제 정신이 드세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간호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기요, 간호사님, 제 아들이랑 며느리는요?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상하네요. 가족분들이 병원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연락처라도 아시면 저희가 연락해 볼 텐데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안 올 리가 없어요. 무슨 착오가 있는 거겠죠. 혹시 휴대폰이라도 있으시면. 그날 휴대폰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불에 타버렸을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서 현우의 연락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행정실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분,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보호자분 연락처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들 연락처가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때 경찰 조사관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화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조사관이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연기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제 친구 순애는 어떻게 됐나요? 2층 방에 있었는데. 제 물음에 조사관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순애야.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조사관이 돌아간 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현우와 지은이는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가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왜 아무 대답이 없었던 걸까요?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TV를 켜주었습니다. 어제 새벽 인천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집의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간호사님, 사망자가 한 명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여기 살아있잖아요. 네, 환자분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셨으니까요. 사망자는 다른 분이시겠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니 저는 신원미상의 무연고 화상 환자로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회사 손해조사관 정태식이라고 합니다. 정태식이라는 남자가 제게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 확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유족분께서 고인이 김명자님이라고 확인해 주셨고요. 이미 장례 준비 절차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정태식의 믿을 수 없는 말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유족이라니요? 제가 여기 이렇게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이미 사망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태식이 곤란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제가 진짜 김명자라고요. 제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당신 누구야? 지금 나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정태식은 그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한 달간의 고된 재활 치료를 마치고 저는 드디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퇴원 수속을 밟고 나온 제 앞은 그야말로 캄캄한 절벽이었죠. 살던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하나뿐인 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니 당장 몸 뉘일 곳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손에 이끌려 허름한 임시 보호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설 식당에서 멀건국에 밥을 말아 넘기는데 등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혹시 사장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던 최영미가 서 있었습니다. 영미, 영미 맞니? 세상에, 진짜 사장님이시네. 아니,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영미가 제 손을 와락 붙잡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영미야, 너는 여길 어쩐 일이야? 저는 여기서 주방 일해요. 그런데 사장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나도 모르겠다. 눈 떠보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 있더라. 제 말에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화재 사고 때 돌아가셨다는 분은요? 그게 내 친구 순애인 것 같아. 그날 우리 집에서 하루 묵었거든. 영미가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세요. 누추하지만 여기보다는 100배 나을 거예요. 영미는 망설이는 저를 이끌고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영미가 타준 차를 마시니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은 녹는 것 같았죠. 사장님, 그런데 아드님 소식은 들으셨어요? 아주 사업이 잘 돼서 난리도 아니래요. 현우가? 네, 사장님 장례 치르고 나서 갑자기 사업이 엄청나게 커졌대요. 강남에 으리으리한 건설회사도 차렸다던데요. 영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내가 죽은 줄로만 아는 걸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다들 뒤에서 수군거렸다니까요. 다음 날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에 곧장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김명자 씨 주민등록 상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구에 앉은 젊은 공무원이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김명자님은 한 달 전에 사망 처리되셨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김명자인데 여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상하네요. 사망신고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아드님 되시는 박현우 씨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서류철을 뒤적이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생명보험금하고 화재보험금 청구도 이미 다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빨리 처리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그랬다고요? 시설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죠. 영미야, 우리 집 한번 가보자. 저는 영미와 함께 택시를 타고 예전에 살던 집 주소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우리 집이 없었습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되어 흉물스러운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죠. 사장님, 아드님 새로 차린 회사 주소 알아냈어요. 영미가 수소문 끝에 알아낸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대요. 듣자 하니 장인어른인 윤 회장이 뒷돈을 대줬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저는 그 길로 무작정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은 빌딩 숲 사이에서 마침내 현우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저기요, 여기 박현우 사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이 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제 행색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누구신데 사장님을 찾으시죠? 저는 현우 엄마예요. 어머니시라고요? 박 사장님, 어머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죄송하지만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국 건물 밖에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드디어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현우와 지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현우야. 저는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닿기도 전에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엄마가 왔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 없는 외침은 차가운 빌딩 벽에 부딪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은 제 죽음 위에 세워진 탑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영미의 작은 방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사장님, 혹시 예전에 따로 모아두신 돈은 없으세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은행 금고에 비상금으로 넣어둔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럼 그걸로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억울한 거 풀어야죠. 그런데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인데 은행 금고를 어떻게 열겠니? 아, 맞다. 그럼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가보세요. 제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데 아주 실력 있고 마음 따뜻한 변호사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영미의 소개로 저는 한민수라는 젊은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사망신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만 확실하다면요. 더 나아가 아드님을 보험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다만 모든 건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저는 곧장 보험회사로 달려가 정태식 손해조사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사관님, 제발 부탁입니다. 화재 당시 조사 기록 좀 보게 해주세요. 어르신, 그건 회사 내부 기밀이라 제가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태식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김명자예요. 제 아들이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사실 그때 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정태식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치아 기록 대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 측에서 너무 서둘러 화장을 진행했죠. 정태식의 말에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신 제 친구 순애일지도 몰라요. 순애는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살았어요. 자식도 없는 몸이라 신원을 확인해 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화재 원인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요. 정태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돕겠습니다. 다만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님,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한민수 변호사는 제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라고 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나 치과 기록, 그리고 과거에 찍은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영미와 저는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다녔던 병원과 치과를 찾아가 기록을 떼고 영미가 휴대폰에서 예전에 저와 찍었던 사진을 찾아냈죠. 사장님,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영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미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정말 어쩔 뻔했을까? 저는 진심으로 영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민수 변호사와 함께 사망신고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정태식 조사관이 헐레벌떡 영미의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엄청난 걸 알아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흥분한 정태식 조사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조사관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숨이 차세요? 이것 좀 보십시오. 화재 당시 가장 먼저 출동했던 소방관을 수소문 끝에 만났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진입니다. 정태식 조사관이 누런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층 주방 가스밸브입니다. 누가 봐도 억지로 돌려놓은 것처럼 흠집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가스밸브 주변에 공구로 긁힌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증거가 조사보고서에는 한 줄도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 소방관 말로는 당시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답니다. 분명 사람이 일부러 불을 낸 흔적이 있는데도 원인 미상의 화재로 서둘러 종결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증거입니다. 제발 다시 수사해 주세요. 하지만 담당 검사는 사진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6개월이나 지난 사건이라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안타깝지만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재수사가 힘듭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셔야 해요. 며칠 뒤 정태식 조사관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머님, 보험사 내부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아드님이 화재 석 달 전 어머님 명의로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네, 보험을요? 네, 사망 시 보험금이 무려 5억 원이나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아드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식 조사관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럼 처음부터 이걸 다 계획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민수 변호사와 함께 곧장 검찰청으로 가 현우를 보험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예비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연락이 왔죠.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현우의 인터뷰 화면이 나왔죠. TV 화면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아직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우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을 음해하고 있는 저분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사칭하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그 옆에 앉은 며느리 지은이도 흐느끼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 어머님 살아생전에 제가 정말 딸처럼 살갑게 모셨는데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저는 TV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거짓말쟁이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저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민수 변호사는 저를 위해 8시 뉴스에 인터뷰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올해 68살 된 김명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 박현우가 제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집에 저와 제 친구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깼고 아들과 며느리를 깨우려 했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요. 제가 담담하게 증언하자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정태식 조사관이 기자회견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정태식 조사관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화재 당일 인근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박현우 씨가 새벽 1시경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드님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했는데 화재 발생 30분 전 집 앞에 차를 세웠다가
불길이 치솟자마자 급하게 빠져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곧장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마침내 검찰은 현우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죠. 화재 당일 피의자의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피곤해서 집에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새벽 1시에 집 밖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 그건 잠깐 바람 쐬러 나갔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명확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자 검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 현우의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협력 업체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죠. 저는 곧바로 법원에 사망 신고 취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서 저는 제 과거 의료 기록과 치과 기록, 지문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우 측 변호사가 끝까지 발뺌했지만 국과수에서 나온 DNA 검사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미와 옛 이웃들까지 증인으로 나와 제가 진짜 김명자임을 눈물로 호소해 주었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망 신고를 무효로 한다.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법정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주민등록이 복구되었고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 제 이름으로 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아껴 모은 2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민수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상대로 방화미수, 보험사기, 횡령 등 가능한 모든 혐의를 걸어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역시 화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정하고 현우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의 컴퓨터에서 보험금 수령 조건, 완전 연소 화재 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서히 피어오르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억울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지리한 법정 싸움이 계속되면서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측에서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거짓말과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공세에 마음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 새로 개통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제 목소리 기억하시겠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원수,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해? 당장 끊어. 어머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제발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혹시 모를 함정일 수도 있다는 한민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지은이는 바짝 마른 얼굴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췌한 모습이었죠.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값비싼 옷 대신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자리에 앉자마자 지은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지은이는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입에서 비로소 흘러나온 진실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 오빠가 이상할 만큼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요. 그리고는 제가 잠든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집을 나갔어요. 뭐, 현우가 집을 나갔었다고? 네, 그리고 새벽녘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허둥지둥 돌아와서는 다짜고짜 짐을 싸라고 소리쳤어요.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러냐고 묻는 제 입을 틀어막고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저희 집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는 걸 봤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당장 차 세우라고 어머님 구해야 한다고 소리쳤는데 지은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현우 오빠가 제 팔을 부러뜨릴 듯이 붙잡고는 시끄러워. 너까지 여기서 죽고 싶어?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셔서 이미 늦었어라고 말했어요. 흑흑.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계실 텐데라고? 네, 현우 오빠는 순애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 뒤 현우 오빠는 제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고 장례식도 정신없이 진행시켰어요. 제가 진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아섰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문에 먹칠할 일이냐며 스캔들 터지면 회사 망한다고 협박하셨어요. 그 대가로 현우 오빠의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주셨고요. 그런데 너는 왜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네 아버지가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던 거 아니었어? 현우 오빠가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서 제 이름으로 빚더미에 앉히려고 하고 있어요. 더는 그 사람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찾아온 거예요. 지은이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현우 오빠가 돈을 빼돌린 비자금 계좌 내역이 전부 들어있어요. 어머님,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저도 현우 오빠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지은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이의 눈물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아들과 한 통 속으로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선뜻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줘. 네, 어머님,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민수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정태식 조사관에게 USB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정말 대단한 물건입니다. 며칠 뒤 정태식 조사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금융 전문가에게 의뢰해봤는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유령회사를 통해 세탁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마침내 지은이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후로도 목숨을 걸고 현우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내어 제게 건네주었죠. 비리가 담긴 계약서, 뇌물을 주고받은 장부, 심지어 부실 공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지은이가 가져온 증거들은 현우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갔습니다. 이 자료들을 신뢰할 만한 언론사에 제보하시죠. 이제 판을 뒤집을 때가 됐습니다. 한민수 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며칠 뒤 신문 일면은 현우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검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현우의 회사와 집을 샅샅이 뒤졌죠. 궁지에 몰린 현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비열한 모함입니다. 현우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날카로운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다 결국 회견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수를 진행하는 한편 저는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미와 함께 시장 한쪽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죠. 사장님, 이 떡볶이 맛이 끝내줘요. 비법이 뭐예요? 손님들의 칭찬에 저와 영미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미야,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어두운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야.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사장님이야말로 저한테는 친엄마 같은 분인걸요.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피보다 진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현우의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아들은 어둡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건 제 아들이 아니라 제 친구를 해치고 저를 버린 악마일 뿐이라고요. 지은이 역시 증인석에 앉아 현우가 화재 전날 밤 보험금을 어디에 쓸지 계산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드디어 1심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피고인 박현우에게 방화미수 및 보험사기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현우가 오열하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품속에서 순애의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순애야, 내가 너무 늦었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야 내가 너한테 진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 저는 순애의 웃는 얼굴을 가슴에 품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이제 정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고 제 삶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폭풍의 한가운데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방송에서는 연일저를 불굴의 의지로 아들의 죄를 밝혀낸 정의로운 어머니라며 떠들어댔죠. 하루아침에 저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분식집의 낡은 전화기는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울어댔습니다. 김명자 선생님, 저희 방송국인데요. 제발 저희 토크쇼에 한 번만 나와주세요. 출연료는 원하시는 만큼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대부분 거절했지만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만큼은 정말 끈질겼습니다. 젊은 PD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분식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저를 설득했죠. 어르신, 저희가 무슨 돈벌이 하자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젊은 사람의 진심 어리고 뜨거운 눈빛에 저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제 기구하고 서러운 사연이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죠. 촬영은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겨우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일부러 헤집어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수많은 힘든 순간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조심스럽게 묻는 PD의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저를 버리고 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친구 순애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내 친구.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순애는 저승에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전화기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바쁘게 울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방송국의 섭외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아들놈한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뜯기고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방송 보고 죽을 용기를 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한 할머니의 절규에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분노했죠.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한민수 변호사와 상의 끝에 매주 토요일마다 분식집 한쪽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첫 상담이 열리던 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품고 작은 가게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 마십시오.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선 이 서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한민수 변호사는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장님, 이런 좋은 일 하시니까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네요. 제가 맛있는 차라도 한 잔씩 타드릴게요. 영미는 따뜻한 차를 끓여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는 솔깃한 제안까지 들어왔죠. 사장님, 체인점 한번 내보시는 거 어때요? 전국에서 문의가 빗발친다는데 돈벼락 맞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요? 욕심부려서 뭐 하겠니? 나는 돈다발보다 지금처럼 내 손님들 얼굴 보면서 웃고 떠들며 장사하는 게 제일 좋아. 저는 제안을 거절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현우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지은이도 자주 가게를 찾아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 사람 변호사가 그러는데 재산 분할은 한 푼도 못 받을 거래요. 저는 이제 빈털털이에요. 지은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고개 들어. 너는 아직 젊고 예쁘지 않니? 돈 몇 푼 없으면 어떠냐? 새로 시작하면 되지. 이 늙은이도 일은 다 돼서 새로 시작했는데 너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봐. 그게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야.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보듬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 뵐 면목도 없는 죄인인데. 지은아, 다 지난 일이다. 원망도 미움도 이제 다 저 강물에 흘려보내.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알겠니? 저희는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는 고부 사이가 아닌 서로의 가장 깊은 아픔을 보듬어주는 든든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영미와 정태식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순애를 위한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선량한 영혼 박순애를 기리며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어루만지는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야, 내가 너무 늦었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추모식에는 영미와 정태식, 한민수 변호사, 그리고 지은이까지 함께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게 진짜 가족이 되어버린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제 삶에도 드디어 평온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겁니다. 게다가 현우의 변호인단은 정신감정까지 동원해 아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 현우가 정신병이라고? 저런 천하에 둘도 없을 후안무치한 놈들. 저는 기가 막혔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꿈에도 보고 싶지 않던 얼굴, 바깥 사돈인 윤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여사님 듣자 하니 분식집 장사가 아주 잘 되신다고. 역시 손맛은 여전하십니다 그려. 윤 회장은 뱀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가게 안을 훑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만 우리 사위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윤 회장이 두툼한 가방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쓱 밀었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이 돈이면 이 작은 가게에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제가 전국에 김명자 분식 체인점도 내드리죠. 이만하면 제 사위의 죗값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더러운 돈뭉치를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밀어냈습니다. 사람 목숨값을 고작 그깟 돈 몇 푼으로 계산하자는 겁니까? 내 친구의 목숨은 당신 사위의 미래보다 하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김 여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죠. 이미 내 사위는 죗값을 치르고 있지 않았소? 여기서 일을 더 크게 만들면 김 여사님에게도 좋을 것 하나 없을 텐데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윤 회장의 얼굴에서 인자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허허, 어찌 협박이겠습니까? 그저 인생 선배로서 드리는 충고지요. 하지만 제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하시면 아마 머지않아 크게 후회하실 날이 올 겁니다. 윤 회장이 돌아간 며칠 뒤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건소 직원이라며 조끼를 입은 남자 셋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위생법 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특별 단속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게 구석구석을 이 잡듯이 뒤지더니 선반 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하나를 트집 잡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업정지 2주에 처합니다. 이해 있으시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네, 저희는 매일같이 쓸고 닦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었단 말입니까? 영미가 울부짖으며 항의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윤 회장의 서늘한 경고가 귓가에 섬뜩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비열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우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게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저는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떡볶이를 볶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가슴 한가운데를 누가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급하게 먹은 밥이 체했나 싶어 찬물을 들이켜고 잠시 숨을 골랐는데 통증은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제 모습을 본 영미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슴이 조금 답답한 것 같아서. 제가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치는 순간 숨조차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에 힘이 빠지면서 들고 있던 국자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사장님,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영미의 비명소리에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손님 중 한 분이 다급하게 소리치는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병원의 하얀 천장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여러 검사를 받고 나니 의사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심근경색이요? 제 옆을 지키고 있던 영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여러 번 가슴 통증이 있으셨을 텐데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혹시 보호자분 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인이고요. 가족은 따로 있습니다. 수술실로 실려 들어가기 직전 저는 간신히 힘을 내어 영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미야, 지은이랑 한민수 변호사님께도 연락 좀 해줘. 사장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연락드릴 테니까 제발 정신만 꼭 붙들고 계세요. 3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중환자실에서 저를 마주한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앞으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때는 정말로 생명이 위험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영미와 지은이 그리고 정태식 조사관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어머님. 지은이는 제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죠. 괜찮다, 이 늙은이. 아직 안 죽었다. 사장님, 수술이 잘 돼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영미도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한민수 변호사 역시 제 모습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이 상태로는 다음 주에 있을 항소심 출석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법원에 재판 연기 신청을. 아닙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꼭 가야 합니다. 내 두 눈으로 그놈이 죗값 치르는 걸 봐야 해요. 제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환자분, 절대 안정이시라고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한 변호사님, 재판 자료 좀 이리로 가져다 주세요.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이번에는 영미가 단호하게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미는 제 침대맡에 있던 서류 뭉치를 모조리 치워버렸죠.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은 사장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재판이 문제예요. 지금. 그날 밤 저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워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알게 된 그 끔찍한 날부터 죽은 사람이 되어 세상을 떠돌던 시간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를 위해 제 목숨까지 내던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만약 하늘에서 순애가 이 모습을 본다면 저를 보며 뭐라고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명자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소 2달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해야만 다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석 달이라고요? 아니, 의사 선생님, 그럼 재판은 어떡하고요? 어르신, 재판보다 중요한 게 어르신 목숨 아닙니까?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발목이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 병실을 찾아온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 마세요. 정 힘드시면 제가 법정에서 어머님을 대신해서 진술해 볼게요. 네가? 네, 어머님께서 겪으신 모든 일을 제가 증인석에 서서 전부 다 밝히겠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싸움은 제 손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아니다,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갈 거다.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의료진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극구 말렸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선고일 전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병원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5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어수선한 틈을 타 저는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영미가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병원 뒷문으로 나가자 영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나는 오늘 꼭 가야만 해. 영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법원에 도착했을 때 제 창백한 얼굴을 본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 역시 놀란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증인, 건강 상태가 괜찮으십니까? 원하신다면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재판장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겨우 자리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감형을 결정했죠. 피고인 박현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5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든 형량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현우가 끔찍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우의 변호인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다시 한번 캄캄해졌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또다시 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영미와 지은이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목숨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했죠. 저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복수를 끝내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순애를 만났습니다. 명자야, 이제 그만 쉬어. 너무 애썼다. 순애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내가 아직 저놈을. 괜찮다. 나는 다 괜찮아.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네 자신을 돌봐. 저는 식은땀을 흠뻑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순의 얼굴을 보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또 쓰러진다면 순애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수가 없었죠. 저는 건강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던 어느 날 정태식 조사관이 흥분한 얼굴로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엄청난 소식입니다. 윤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윤 회장이요? 네, 다른 건설 비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현우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태식 조사관이 내민 신문 일면에는 윤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최 부장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윤 회장이 현우의 범행을 덮기 위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전부 제출했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 부장이 윤 회장에게 버림받고 나서 복수심에 모든 것을 폭로해버린 겁니다. 이제 검찰은 윤 회장과 현우를 공범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우의 대법원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영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가게에 웬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이닥쳐서 기물을 전부 다 부수고 도망갔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윤 회장의 비열한 보복이라는 것을요. 영미야, 당분간 가게 문 닫고 몸조심해.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고. 한민수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재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정태식 조사관 역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제 주변에 보호망을 쳤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회장과의 길고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면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회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제 복수는커녕 남은 삶마저 위태로워졌다고 절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저를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거대한 방패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미가 귤 한 봉지를 사들고 헐레벌떡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이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영미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다름 아닌 시장 상인들이 직접 만든 순찰 일정표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영미야? 시장 상인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감히 우리 시장의 명물, 김명자 사장님 가게를 건드렸다면서 다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니까요. 보세요. 오늘 저녁 당번은 길 건너 치킨집 박 사장님, 내일 아침은 바로 엽떡볶이집 김 사장님. 다들 이렇게 24시간 철통 경비를 서기로 했어요. 영미가 신이 나서 제잘거리는 모습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 고마운 마음들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박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명자 여사님은 우리 시장의 자존심인데 어떤 놈이 와서 행패 부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고요. 다들 사장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몸조리나 잘하세요. 정태식 조사관 역시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 윤 회장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윤 회장이 지금 강남에 있는 모 호텔에서 거물급 변호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다른 계략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 보험업계 친구들이 거미줄처럼 쫙 깔려서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손바닥 안에서 노는 꼴이죠. 하지만 가장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 TV 화면에 제 며느리였던 지은이가 나타난 겁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인 윤철 회장님과 모든 연을 끊어내고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TV를 보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인의 딸로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신 김명자 어머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파렴치한 죄악에 대해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은이는 허리를 90도로 숙였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딸이 되어주겠다고, 제 칼이 되어주겠다고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 뉴스를 본 윤 회장은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뿐인 딸에게까지 버림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윤 회장은 이미 검찰 조사로 코가 석자나 빠진 상황이라 저를 직접 해코지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용기 있는 고백은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김명자 할머니 지키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윤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광장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들끓는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경찰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당 형사가 상기된 얼굴로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가게를 부순 범인 놈들 중 하나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윤 회장의 최측근이 사주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고요. 이제 윤 회장도 빼도 각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윤 회장을 비호하던 정치인들마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윤 회장을 공갈 미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의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도 시작되었고요. 한민수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에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한 달 뒤 저는 건강을 되찾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윤 회장의 재판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 부장은 윤 회장이 저지른 온갖 비리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낱낱이 폭로했죠. 박현우 사건의 증거를 없애라고 직접 지시한 사람은 바로 윤 회장입니다. 저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경찰 고위 간부를 매수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거대한 왕국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현우의 대법원 상고심 역시 더는 이변 없이 기각되며 징역 12년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최종 판결문을 손에 받아들고 차가운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그제야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다 끝났어요. 지은이와 영미가 제 양팔을 부축해 일으켜 주었습니다. 저희 세 여자의 뒷모습을 향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명자 선생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정의는 때로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한 달 뒤, 저는 분식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재개장하는 날, 가게는 저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우리 김명자 여사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커피잔을 높이 들고 외쳤고 작은 가게 안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가게 한쪽 벽에 환하게 웃고 있는 순애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영원한 내 친구 순애에게라는 작은 명패를 달았죠. 어느 날 교도소에 수감된 현우에게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현우는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깡마르고 초췌한 얼굴에 깊은 절망감이 어려 있었죠. 엄마. 현우가 저를 보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배신하고 순애 이모한테까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뒤늦은 사죄를 묵묵히 들었지만 끝내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잊고 살아갈 거다. 너도 네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내 인생을 살아라.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면회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원하고 후련했습니다. 비로소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떠셨어요? 교도소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영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후련하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난 것 같아. 그럼요. 이제 좋은 날만 남았어요. 얼른 가게로 가서 제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저와 영미는 환하게 웃으며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이 끝나고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오르는 참으로 눈부신 겨울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그토록 저를 옥죄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씻은 듯이 지나가고 제 삶에도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장이 아팠던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저희 분식집은 동네 가게가 아니라 이 지역의 명물이 되었어요. 사장님, 저희 대박 났어요. 어젯밤에 맛집 프로그램에서 우리 가게가 소개됐다니까요. 아침부터 영미가 신이 나서 방방 뛰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정말로 그날부터 가게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죠. 와, 자기야. 진짜 여기 맞아. TV에서 보던 그분이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부산에서 KTX 타고 이거 먹으러 왔어요. 떡볶이 2인분이랑 튀김이랑 순대까지 다 주세요. 앳돼 보이는 젊은 연인이 제 손을 붙잡고 반가워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뭘 그리 멀리서부터 오셨어요. 어서 앉아요. 내가 아주 맛있게 배 터지게 해줄게. 영미와 둘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정성껏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것.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제 며느리였던 지은이는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쉼터에 30살 된 젊은 엄마가 새로 들어왔어요.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저를 찾아온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해서 애두를 데리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왔대요. 온몸이 시퍼런 멍투성이인데 갈 곳이 없어서 하염없이 울기만 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네가 옆에서 잘 좀 돌봐줘라. 네, 어머님,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 똑같이 해줬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부터라도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줬어요. 이제 저와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쉼터에 찾아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식 조사관과 함께 몇 달에 한 번씩 보험 사기 예방 강연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건네는 달콤한 유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 김명자가 바로 그 산증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민수 변호사는 제 사건 이후로 국민 변호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번에 저희 당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변호사님 같은 분이 국회로 가셔야 합니다. 정치권의 달콤한 제안에도 한민수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한 제안이지만 저는 정치가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김명자 어르신처럼 힘없고 억울한 분들을 돕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참으로 올곧고 멋진 청년이죠. 저는 제 평생의 친구, 순애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 일부와 여기저기서 보태주신 후원금을 모아 박순애 장학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제 친구 순애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사람의 시린 외로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던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우리 아이들이 혼자라는 외로움에 좌절하지 않도록 제 친구 순애의 이름으로 작은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재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는데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재단 이사회에는 당연히 저와 정태식 조사관, 한민수 변호사, 그리고 지은이가 함께했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저희는 가게 단골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벚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폈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올해 피는 꽃이 내 평생 본 꽃 중에 제일 예쁜 것 같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영미와 지은이와 함께 정성껏 싼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지고 볶는 일상 속 참으로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보니 지난 2년 동안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지은이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버텨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더 단단해졌잖아요. 저는 제 옆에 앉은 영미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더 끈끈하고 소중한 제가 새로 얻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분식집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친구 순애를 위한 아주 특별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죠. 정원 한가운데에는 순애가 생전에 가토로 좋아하던 붉은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그 옆 작은 벤치에는 순애와 명자, 영원한 우정을 기리며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매년 그 끔찍한 화재가 났던 날이 되면 저는 이곳을 찾아 조용히 순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적처럼 얻게 된 이 두 번째 삶에 감사하면서요. 어느 날 교도소에 수감된 현우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며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석방으로 나가게 되면 어머니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말도 함께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답장을 썼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니 그걸로 족하다. 하지만 용서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랑 하늘에 있는 순애가 하는 것이겠지. 너도 그곳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기도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박순애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던 날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한 중학생 소녀가 제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이제 마음 놓고 공부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소녀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만약 순애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옥상 정원에 앉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제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따뜻한 평온함과 내일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죠. 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순애야,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 뜨거운 우정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그곳에서 편히 쉬렴 내 친구야. 정말 정말 고마웠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밤바람이 붉은 장미꽃을 스치며 향긋한 향기를 제게 실어다 주었습니다. 마치 순애가 제게 잘했다며 이제 행복하라며 대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가올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저는 순애와의 우정을 가슴 깊이 품은 채 제가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제 아들 현우도 진정으로 변화하여 세상에 용서받는 날이 오기를 저 별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남은 제 인생 단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겠다고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저는 별빛 아래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 순애를 잃었을 때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영미, 정태식, 한민수 변호사, 그리고 지은이까지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등을 돌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처럼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심장병으로 쓰러질 뻔했잖아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의 행복이고 건강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몸부터 챙기세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민수 변호사 덕분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순애의 사진 앞에 꽃을 바치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분식집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평범하지만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박순애 장학금 재단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도 돕고 있고요. 여러분도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 따뜻한 햇살, 친구와의 수다, 그것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